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이번 시간엔 구두쇠 길들이기를 비롯해서 모두 5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들어보세요. 구두쇠 길들이기. 나이 많은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돈이 많고 훌륭한 집에 살면서도 장가를 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여태껏 장가를 가지 않을 만큼 지독한 구두쇠였다.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야? 늙은 총각은 검소하게 사는 게 지나쳐 머슴들한테 주는 밥까지도 아까웠다. 그렇게 혼자 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구두쇠 총각이라고 별명을 지어 불렀다. 그는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다. 농사를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 늘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장가를 들면 아내가 나보다 집안일을 더 할 거야. 그러니 적게 먹고 일을 잘하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게 좋겠군. 그래서 그는 아내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구두쇠 총각은 소작인 한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소작이는 열심히 듣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 딸에게 말했다. 얘야, 내일 지주님이 집 앞을 지나가거든. 집오리를 쫓으면서 가거라 가거라 집오리야. 밥 안 먹는 여자 집으로 어서 가거라 하고 말해라. 그러면 지주님이 밥 안 먹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을 거다. 그때 지주님께 지주님, 그 여자는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한 데다 아이들이 많아서 아버지가 저까지 밥을 먹여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기둥에다 구멍 몇 개를 뚫어주셨고 전 가끔 그 구멍에 입을 대고 공기를 들이마시지요. 저는 공기만으로 살아간답니다. 하고 말해라. 소작인의 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구두쇠 총각이 소작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소작인의 딸이 집오리를 풀밭으로 몰고 있었다. 가거라 가거라 집오리야. 밥 안 먹는 여자 집으로 어서 가거라. 딸이 말했다. 구두쇠 총각은 귀가 번쩍 뛰어 여자에게 물었다. 밥 안 먹는 여자라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오? 바로 접니다. 제 아버지는 가난한 데다 아이들이 많아서 저까지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딸이 대답했다. 그럼 아가씨는 뭘 먹고 사시오? 구두쇠 총각이 물었다. 우리 집엔 나무 기둥이 있는데 아버지가 구멍 몇 개를 뚫어주셨지요. 저는 가끔 그 구멍에 입을 대고 공기를 몇 차례 들이마시지요. 그것만으로 저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난 구두쇠 총각은 소작인의 딸에게 청혼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아가씨. 나하고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살 생각 없소? 그렇게 하겠어요. 딸이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둘은 곧 결혼식을 올렸다. 구두쇠 남편은 기둥에 구멍을 뚫어놓고 언제든지 배가 고프거든 거기 가서 공기를 마시라고 했다. 얼마가 지난 뒤 구두쇠 남편이 머슴 돌쇠에게 말했다. 예, 돌쇠야. 나는 아직도 너희 마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지 궁금하구나. 보기에는 몸도 튼튼한데 정말 아무것도 안 먹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 저도 마님께서 뭘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꼭 알아보고 싶다면 항아리 속에 숨어서 부엌에서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직접 알아보시죠. 구두쇠 남편은
거참 좋은 생각이라며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숨 막히는 것도 참고 항아리 속에 숨어 있었다. 돌쇠는 곧장 마님에게 가서 일러주었다. 마님, 부엌에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주인 어른께서 항아리 속에 숨어서 보고 계십니다. 딸은 이번 기회에 남편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하녀를 시켜 물을 가져오게 한 다음 항아리에 붓게 했다. 돌쇠는 한참 뒤에 주인을 항아리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그러고는 물어보았다. 나리, 마님께서 뭘 드십니까? 아니다,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전부였다. 물을 얼마나 들이마셨던지 속이 메스꺼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구두쇠의 남편은 돌쇠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이렇게 몇 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구두쇠 남편이 또다시 돌쇠에게 말했다. 이봐, 돌쇠야.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 마님이 뭔가 먹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살이 찔 수가 있나? 이번에는 어떻게든 알고 싶구나. 글쎄요. 저 역시 알 수 없네요. 나리께서 이번에는 아님 장롱에 숨어 계시다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 큼직한 솜털 이불 속에 들어가셔서 구멍을 뚫고 내다보시면 되죠. 그러면 마님이 방에서 식사를 하시는지 어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구두쇠의 남편은 이번에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돌쇠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다. 그러나 돌쇠는 이번에도 마님에게 알려주었다. 마님, 오늘 밤 방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주인 나리께서 솜털 이불 속에 숨어 계시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딸이 하녀를 불러 다시 일렀다. 솜털 이불을 볕에 널어 말릴 때가 됐나 보다. 밖으로 내다가 방망이로 두들겨 먼지를 털고 볕에 널도록 해라. 하녀는 마님이 갑자기 그런 일을 시키는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양지 바른 곳으로 들고 나가 실컷 두들겨 턴 다음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잠시 후 돌쇠는 방으로 가서 주인을 끌어내 주었다. 구두쇠 남편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걷기는커녕 기지도 못했다. 나리, 마님께서 뭘 잡수십니까? 아니야, 그 방에는 밥풀 하나 떨어져 있지 않더라. 구두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돌쇠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방에 누웠다.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얼마나 아픈지 끙끙 앓았다. 하지만 딸은 다정하게 보살펴주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당신은 식사를 너무 많이 해서 병이 나신 거예요. 나처럼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틀림없이 건강해질 테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구두쇠 남편은 맞은 자리가 났자 또다시 돌쇠를 붙잡고 말했다. 돌쇠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마님이 무엇인가 먹는 것 같다. 요새 더 살이 쪘거든. 하지만 나리, 마님께서는 부엌에서도 방에서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남은 곳이라곤 곳간 창고밖에 없어요. 그 창고 속에 쌀통이 있으니 그 속에 숨어서 마님이 무엇을 드시는지 보도록 하시죠. 구두쇠 남편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번에는 쌀통 속에 숨었다. 머슴은 곧 마님에게로 가서 일렀다. 마님, 나리께서 쌀통에 숨어 계시니 창고에선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딸이 하녀에게 일렀다. 창고에 있는 쌀통에 쥐가 있는 것 같더구나. 쌀통에 틈새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입구를 막아버려라. 하녀들은 모두 다 마님을 따르고 있었으므로 시키는 대로 했다. 구두쇠 남편은 쌀통에 숨어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문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못으로 단단히 봉해버린 문이
열릴 리가 없었다. 한동안 쌀통 안에 숨어있던 구두쇠 남편은 숨이 막혀 질식해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때 크게 깨달았다.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날에는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그래,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구두쇠 남편은 쌀통 안에서 그동안의 잘못을 후회했다.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이봐라, 이제 이것 좀 열어봐라. 그때 아내와 돌쇠가 창고에 들어와 쌀통 입구를 열었다. 여보, 거기 어쩐 일이요? 아내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구두쇠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남편의 버릇을 고친 아내는 그때부터 밥을 마음껏 먹었으며 또한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배 터지게 실컷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해 자신의 생일날 마을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고 그 후로 구두쇠라는 별명은 사라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통 큰 지주가 되었다고 한다. 투명반지.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세 아들과 살고 있었다. 그들은 식량과 옷을 살 돈이 거의 바닥났다. 마침내 아들들은 돈을 벌려고 길을 나서기로 했다. 큰형이 말했다. 내가 직업을 구해서 많은 돈을 벌어오겠어. 그러자 둘째가 말했다. 난 보물을 찾아서 커다란 집을 사겠어. 그런데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야신토라고 했는데 보라색 꽃이란 뜻이었다. 그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즐겨 듣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 보기를 좋아하는 몽상가였다. 온종일 해변에서 아름답고 특이한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게 취미였다. 형들은 막내가 게으르다고 꾸짖고 함께 돈을 구하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형은 일자리를 구했고 작은 형도 시내 상인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야신토는 화려한 조개 껍데기들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형들은 화가 잔뜩 났다. 이게 뭐냐? 이 쓸데없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큰형이 소리쳤다. 막내는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형들이 말하는 대로 집을 나왔다. 그는 바닷가로 가서 모래 위에 앉았다.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보았지만 바다에 출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 조개 껍데기가 모래로 가득 찼구나. 조개 껍데기를 거꾸로 들었더니 모래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모래와 함께 희미하게 반짝이는 터키석 반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야신토가 반지를 집어서 손가락에 끼워 보았더니 반지가 꼭 맞았다. 바로 그때 무자비한 얼굴을 한 두 명의 거대한 사내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안장에는 무거운 주머니들이 달려 있었다. 사내들은 야신토 앞에서 말을 멈추었다. 금방 찾은 보물을 빼앗길까 두려워 야신토는 재빨리 반지를 뒤로 돌렸다. 어떻게 된 거지? 조금 전에 사람을 봤는데 금방 사라져버렸네. 한 사내가 동료에게 물었다. 유령이구먼.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동료도 말했다. 사내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야신토는 생각했다. 앞에 서 있는 나를 정말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놀리는 걸까? 그래서 야신토는 실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사내들 뒤로 가서 그들의 모자를 벗겼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의 모자를 바꾸어 씌워주었다. 이럴 수가.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악마가 나타났어. 다른 사내도 떨면서 외쳤다. 저들이 정말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군. 반지 때문이야. 손가락에서 반지를 돌렸더니 내가 보이지 않게 된 거야.
정말 재밌네. 야신토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한 사내가 말했다. 아마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일 거야. 우리가 동굴에서 은화를 모두 훔쳤기 때문에 마법을 부리는 건가 봐. 맞아. 괴물이 우리가 보물을 싣고 가는 걸 알아차린 거야. 보물을 돌려받기 원하는 거라고. 자, 이제 어쩌지? 재빨리 머리를 굴린 야신토는 근처에서 커다란 나무 몽둥이를 집어서 사내들의 어깨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들 눈에는 마법 몽둥이가 자신들을 쫓아와 때리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닷가로 주랭랑을 쳤다. 이를 본 야신토는 한바탕 크게 웃으며 반지를 돌렸다. 다시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그는 두 번째 말의 주머니를 움켜쥐고 첫 번째 말 위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지? 그가 집에 도착해서 엄청난 돈을 탁자 위에 쏟아놓자 형들은 질투심에 불탔다. 너는 저렇게 많은 돈을 갖기엔 너무 어려. 내가 돈을 관리하겠다. 큰형이 말했다. 저 돈은 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야신토가 말했다. 나는 둘째니까 두 번째로 저 돈을 관리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말 2마리도 갖도록 하마. 넌 말 타기에 너무 어리니까 말이야. 둘째 형이 말했다. 그리고 네가 낀 반지도 나에게 다오. 큰형이 말했다. 안 돼요. 야신토가 소리쳤다.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더 힘센 말 위에 올라타고 달렸다. 몇 주일이 지나 그는 어머니가 잘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형들이 도시에 나가 도박에 돈을 탕진하는 것이었다. 야신토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다른 동네로 떠났다. 그는 어머니에게 멋진 집을 사드리고 남은 돈을 다 드렸다. 욕심쟁이 형들이 모든 걸 가진 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야신토가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내 광장에서 끔찍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밤마다 광장에 괴물이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이 나왔답니다. 그 괴물이 우리 아이들을 7명이나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울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야신토는 화가 났다. 여러분, 제가 그 괴물을 없애고 오겠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괴물이 사는 동굴로 달렸다. 그리고는 터키석 반지를 돌려서 안 보이게 되었다. 내가 왔다. 비겁하고 추악한 7머리 괴물은 당장 나와서 나와 겨루자. 그 소리를 들은 괴물은 화가 나서 으르렁대며 뛰어나왔다. 그런데 어디 있는 거지? 괴물이 주저하는 사이 야신토는 칼을 빼들고 괴물을 공격했다. 마침내 괴물은 땅에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 야신토가 다시 반지를 돌리자 7명의 아이들이 동굴에서 달려나왔다. 아이들은 그를 얼싸안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는 아이들을 무사히 마을로 데리고 왔다. 야신토의 용기를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벌어졌다. 모두 행복했다. 단 한 명의 아름다운 소녀를 빼고 말이다. 너는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야신토가 물었다. 오빠 때문이지요. 지난달에 오빠가 외다리 해적에게 잡혀갔거든요. 보름달이 뜨면 외다리 해적이 해변에 나타나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만들지요. 오늘 밤이 보름이구나. 해적이 나도 데리고 가는지 한번 보자고. 야신토는 그 길로 해변으로 가서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다. 잠시 후 해적이 한쪽 다리로 모래 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야신토는 해적이 자신을 들어 가방에 집어넣도록 놔두었다.
아래 위로 흔들리며 야신토는 바닷가로 운반되어 작은 보트에 던져졌다. 해적은 사다리를 내려 가까이에 정박한 해적선 갑판 위에 야신토를 내려놓았다. 자, 가방을 풀어서 우리 새 선원을 만나보자. 그가 다른 노예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그때 야신토가 반지를 돌렸다. 가방이 열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지 않은가. 해적은 너무도 화가 나서 외다리로 갑판 위를 뛰어다녔다. 야신토는 살금살금 가방 밖으로 기어나와서 해적을 세게 밀어서 쓰러뜨린 다음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외다리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노예 선원들은 환호하며 야신토에게 감사했다. 자유를 가져다 주었으니까 말이다. 그들 중에 야신토가 파티 때 만났던 소녀의 오빠가 있었다. 그는 야신토를 작은 보트에 태워 해변으로 갔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소녀는 오빠를 보자 기뻐했다. 모두 배와 보물이 전부 영웅의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몽상가 야신토는 착한 아들이며 부자에다가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야신토가 지도자로 있을 동안은 모두 행복하고 평안했다고 한다. 황금을 얻은 삼형제.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성품이 착하고 이웃집 일도 제 집처럼 도와주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착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였다. 하지만 남자들만 살다 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살림도 제대로 할 리가 없었고 구석구석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결국 고심하던 끝에 그들은 큰형부터 신부감을 찾기로 했다. 먼저 큰형이 멀리 떨어진 마을로 신부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 한참 길을 걸어가다가 백발 노인과 마주쳤다. 노인은 젊은이 어딜 가는 길인가 하고 물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신부감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헤매는 중입니다. 제게 올 만한 신부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큰형이 노인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노인은 문제 없어. 이 길을 한참 가다 보면 살구꽃이 활짝 핀 마을에 당도할 거야. 그 마을에 옷감을 짜는 아가씨가 있어. 그 아가씨를 신부로 맞아들이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큰형은 노인이 일러준 대로 그 마을을 찾아갔다. 마을에 들어서니 살구꽃이 활짝 피어 있고 어떤 집의 마루에서 옷감을 짜고 있는 아가씨가 있었다. 큰형은 아가씨에게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신부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아가씨는 잠시 뭔가 생각하더니 좋아요, 당신의 신부가 되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설마 하던 큰형은 아가씨의 말을 듣자 너무 기뻤다. 정말입니까? 제 아내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하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아가씨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돌아가신 지 3년 3개월이나 되는 어머니 장례를 지금까지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어머니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가씨의 말을 들은 큰형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당장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장례를 서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방에 들어간 큰형이 소리를 지르며 기겁하고 나왔다. 방 안에는 이마에 뿔이 7개가 있고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진 무시무시한 도깨비 형상이 있었다. 큰형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기다리던 두 동생은 형에게 신부는 어떻게 됐어? 하고 물었다. 형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말도 마라. 지금까지 그렇게 무서운 건 본 적이 없어. 신부고 뭐고 다 싫으니까 너희들이나 잘해봐. 하며 손을 내젓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둘째가 당당하게 말했다. 에이, 형은 겁쟁이야. 이번엔 내가 신부를 찾으러 가볼게. 그렇게 말하고 둘째가 집을 나섰다. 둘째가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백발 노인이 오는 게 눈에 띄었다. 첫째 형과 마찬가지로 둘째도 신부를 찾아 헤매는 사정을 들려주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노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문제 없어. 이 길을 한참 가다 보면 살구꽃이 활짝 핀 마을에 당도할 거야. 그 마을에 옷감을 짜고 있는 아가씨가 있어. 그 아가씨를 신부로 맞아들이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노인이 일러준 대로 찾아가 보니 과연 마루에서 옷감을 짜고 있는 아가씨가 있었다. 둘째는 아가씨에게 사정 얘기를 하고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아가씨는 당신 신부가 되어드리지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고 큰형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둘째도 안방에 들어가 도깨비를 보고 기겁을 하고는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둘째도 집에 돌아오자 막내 동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부를 데려오겠다며 자신만만하게 집을 나섰다. 단단히 결심한 막내가 한참 길을 걸어가는데 저만치 백발노인이 오는 게 보였다. 옳지, 저 노인이구나 하고는 노인에게 사정 얘기를 했다. 그러자 노인은 형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막내에게도 일러주는 것이었다. 막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노인이 일러준 마을로 찾아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정말 마루에서 옷감을 짜고 있는 아가씨가 있었다. 동생이 아가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신부가 되어달라고 하자 그 아가씨는 형들에게 했던 것처럼 막내에게 말했다. 막내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안방에 들어가 보니 이마에 뿔이 7개나 나고 입이 귀 밑까지 찢어진 도깨비 형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막내는 당황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도깨비 형상을 하고 있어도 돌아가신 어머니라면 아가씨의 어머님이다. 어머니라면 조금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졌다. 동생은 도깨비 형상을 한 아가씨 어머니를 등에 지고 아가씨와 함께 집을 나섰다. 산길을 지나갈 때 뒤쫓아오던 아가씨가 잠깐 기다리세요. 볼 일이 있어요. 하고 말하더니 길에서 떨어진 숲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아가씨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내가 속았나? 하면서 등에 진 도깨비를 내려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줄로 묶어놓았는지 도깨비 어머니는 등에 딱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막내는 하는 수 없이 도깨비를 등에 진 채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형들 나와봐. 도깨비 어머니를 업고 왔어. 하고 소리쳤다. 두 형은 도깨비라는 말을 듣자 기겁을 하고 방에서 나오며 소리쳤다. 뭐? 도깨비 어머니라고? 이거 야단났군. 숨이 넘어갈 정도로 뛰어온 막내는 마루에 등에 지고 온 아가씨 어머니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도깨비 어머니가 어느 틈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 되어 마루에 놓여 있었다. 막내는 형들과 함께 재산을 골고루 나누며 좋은 신부감을 골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다. 아마 백발노인은 심성이 착한 삼형제를 도와준 산신령이었을지도 모른다.
터무니없는 이야기. 어느 날 어떤 은행가가 앞에 가는 농부를 따라잡으려고 부지런히 걸었다. 이 욕심 많은 은행가는 그날 돈 벌 기회가 없어 속상하던 차에 앞에 가는 농부를 보자 꾀를 냈다. 이 농부에게 얻어낼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은행가는 농부에게 매우 공손하게 인사하고 말했다. 같은 길을 가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면 가는 길이 멀지 않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군요. 동감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죠? 당신 같은 도시 사람들은 가축이나 곡식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제가 제안하죠. 서로 생각하기에 가장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100루피를 지불하는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제안에 동의하고 은행가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가의 이야기가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은행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짐을 가득 실은 낙타 행렬을 이끌고 가는 한 상인을 만났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나도 전에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101마리나 되는 낙타는 코와 꼬리를 서로 묶어 줄지어 가는데 거의 반마일 정도나 되더군요. 그래요? 그런데 솔개 한 마리가 맨 앞에 있는 낙타를 덮쳐서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낙타들은 모두 서로 묶여 있어서 나머지 100마리의 낙타가 그의 뒤를 줄지어 따라가야 했지요. 놀랍군요. 그런데 그 솔개는 그 낙타로 뭘 했죠? 의심스럽지 않나요? 전혀. 농부가 기운차게 말했다. 그런데 우연히 이웃 왕국에 사는 공주가 정원에 앉아 시녀에게 빗질을 하게 하고 있었답니다. 궁녀가 빗을 세게 당기다 보니 공주가 머리를 들게 되어 솔개가 먹이를 물고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때 운 좋게도 낙타들이 발길질을 한번 하자 솔개가 먹이를 놓쳤고 그 101마리의 낙타들이 공주의 왼쪽 눈으로 곧장 떨어졌죠. 가엾은 것, 눈에 뭔가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픈데. 그런데 공주가 머리를 흔들면 일어서서 손으로 눈을 때렸어요. 이런, 공주가 소리쳤죠. 눈에 뭔가가 들어갔어. 마구 찌르네. 당연히 눈이 쑤시죠. 그 가엾은 공주는 어떻게 됐죠? 공주가 소리치자 시녀가 그녀를 살피러 뛰어왔어요. 한번 봐요. 그리고 시녀가 공주의 눈썹을 당기자 낙타 한 마리가 나왔죠. 시녀는 자기 주머니에 그 낙타를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수건 끄트머리를 꼬아서 공주의 눈에서 나머지 낙타 100마리를 끄집어내어 주머니에 마구 집어넣었죠. 여기서 은행가는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말을 멈추었다. 그러자 농부가 천천히 그를 보면서 말했다. 그래서요?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군요. 여기가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가요? 멋진 이야기군요. 정말 그럴듯해요. 그래요? 이젠 당신 차례이군요. 당신 이야기가 무척 듣고 싶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농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암소 5마리와 황소 6마리, 들소 6마리, 염소는 셀 수 없이 많았죠.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아끼신 것은 암말이었어요. 품종이 좋은 암말, 정말 멋진 암말이었죠. 네네, 그랬군요. 어서 계속하세요. 은행가가 말을 막았다. 네, 계속 가는 중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에 낡은 안장을 얹고 그 말을 타고 시장에 다녀오셨는데 집에 도착할 때 보니 말 등에 손바닥만한 상처가 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은요? 은행가가 초조해하며 말했다. 6월이었죠. 아시다시피 6월은 비를 동반한 먼지 폭풍이 대기에 가득하잖아요. 가엾은 그 동물의 상처에도 먼지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 먼지에 보린 나달이 몇 개 섞여 있었어요. 상처에 쌓인 먼지와 열기, 습기 등이 잘 조화되더니 보리싹이 돋아 자라기 시작했어요. 보리는 자랄 만한 조건만 얻으면 그렇게 되죠. 말 등에서 자란 보리향이 100에이커나 되는 밭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수확하기 위해 남자 20명의 일손을 빌려야 했지요. 당연히 조수를 하려면 사람들의 일손을 빌려야 하죠. 은행가는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말의 등에 난 상처에서 400몬드나 되는 보리를 거두었어요. 대단히 수확이 많군요. 그리고 몸과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 불쌍한 당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에게 와서 두 손을 정중하게 모으고 말했죠. 은행가는 농부에게 매서운 눈길을 던졌으나 입술을 깨물며 침착함을 되찾았다. 일주일 동안 음식이라고는 입에 대지 못했답니다. 그러니 어르신, 보리 16몬드만 빌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는 그럽시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형편 되실 때 갚으시오.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은행가가 환한 눈초리로 물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는 보리를 가지고 갔죠. 그런데 아직 갚지 않아서 지금까지 빚으로 남아 있어요. 가끔 그 일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망설인답니다. 은행가가 엄지손가락을 재빨리 들더니 오른손가락들을 아래 위로 움직였다. 그러면서 빠르게 셈을 하면서 입술을 움직였다. 뭐 잘못되었습니까? 제게 돈을 주시던가 아니면 최소한 빌려간 보리라도 주시오. 보리가 더 싸군. 보리값을 지불하지요. 은행가가 절망하며 말했다. 만약에 의문을 제기하면 농부에게 100루피를 주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욕심 많은 은행가는 제귀에 자기가 넘어가 빌리지도 않은 보리값을 내게 되었다. 바늘로 끓인 국. 어느 날 숲 사이를 터벅터벅 걷는 나그네가 있었다. 집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묵을 곳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나무들 사이로 빛이 보였다. 그는 난로가에 불이 타오르는 오두막을 발견했다. 저 불에 몸을 녹이고 따뜻한 음식 한 입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오두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 늙은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잘 만났군요. 나그네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여자가 말했다. 태양의 남쪽, 달의 동쪽인 곳이죠. 이 마을만 빼고는 온 세상을 다 여행했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주 대단한 여행 가신 모양이네요. 여긴 어떻게 오셨죠? 하룻밤 묵을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요. 지금은 내 남편도 집에 없고 여긴 여관이 아니에요.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옛말에도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돕는다고요? 누가 날 도울 거로 생각해요? 집에 먹을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도움 같은 건 다른 집에 가서 알아봐요. 그러나 이 남자는 그 정도로 물러서지 않았다. 물론 이 늙은 여자가 심하게 투덜거리며 불평하긴 했지만 그는 참을성 있게 계속 설득하며 굶주린 개처럼 그녀가 끝내 허락할 때까지 계속했다. 그는 그날 밤 바닥에 누워서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다. 깊은 숲속에서 추위에 떠는 것보다 잠은 못 자도 마룻바닥에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이 나그네는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운율이 맞는 시도 지을 줄 알았다. 방에 들어가자 그는 말처럼 그렇게 여자가 가난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탐욕스럽고 인색한 사람이라서 언제나 불평불만인 듯 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자에게 비위를 맞추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했다. 음식이 어디 있단 말이요? 나도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었다니까요. 그러나 이 나그네는 아주 영리한 친구였다. 가난하고 늙고 너무 배가 고프시겠네요. 그러면 음식을 좀 드려야겠네요. 음식을 준다고요? 누구에게 음식을 내놓을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내놓을 만한 음식이 있나요? 먼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재치가 있고 예리한 센스가 있어요. 나그네가 말했다. 얼른이 죽지요. 냄비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 늙은 여자는 호기심이 많아서 남자에게 냄비를 내주었다. 남자는 냄비에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렸다. 그리고 힘을 다해 불어서 불이 피어올라 퍼지게 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4인치짜리 바늘을 꺼내서 손에서 3번을 돌리고 냄비 속에 넣었다. 여자는 궁금해서 물었다. 그게 뭐요? 나그네가 말했다. 바늘국이요. 늙은 여자는 살아오면서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았지만 바늘로 국을 끓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우고 싶구려. 알아두면 뭐예요? 언제나 구걸하러 다니는데. 나그네가 말했다. 그는 만약에 국 끓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그냥 서서 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국을 저었다.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손으로 감싸고는 남자가 국을 젓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러면 맛있는 국이 되지요. 그런데 같은 바늘을 갖고 이번 주 내내 국을 끓였더니 이번에는 국물이 좀 묽게 나오네요. 오트밀이 한 움큼만 있다면 맛있어질 텐데.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뭐 오트밀 없이 해야 한다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는 국을 다시 한번 휘저었다. 어딘가에 밀가루 남은 것이 좀 있을 거예요. 늙은 여자는 밖으로 나가 질 좋은 밀가루를 갖고 들어왔다. 나그네는 밀가루를 국에 붓고 계속 저었다. 여자는 앉아서 눈이 타들어갈 것처럼 남자와 냄비를 번갈아가며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주 맛있는 국이 될 것 같네요. 그가 밀가루를 한 움큼 집어넣으며 말했다.
소금에 절인 소고기와 감자 몇 개만 있다면 아주 먹기 좋은 국이 되겠는데요. 그가 덧붙였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없으면 더 생각하고 있어봐야 소용없죠. 늙은 여자는 다시 생각해보고는 감자가 있다는 걸 떠올렸고 소고기가 조금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나그네에게 이것들을 가져다 주고 앉아서 지켜볼 동안 그는 계속해서 국을 저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이 되겠는데요. 글쎄, 바늘로 끓이는 국이 어떻게... 나그네는 매우 멋진 사람이었다. 그는 한술 더 떴다. 우유 한 방울 정도만 있으면 이 국을 왕께 권해도 될 만큼 맛있어질 텐데 왕이 특별한 날에 먹을 정도지요. 제가 왕의 요리사를 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세상에 왕이 먹는다고요? 그럴 수가. 여자가 무릎을 탁 치며 소리쳤다. 이 나그네가 가진 인맥의 권위에 기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 없으면 말고요. 그러자 그녀는 아주 조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기억했다. 우유라면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가진 소 중에서 가장 좋은 녀석이 얼마 전 송아지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유를 가지러 갔다. 나그네는 계속 국을 저었고 여자는 앉아서 지켜보았다. 남자와 국을 번갈아 보면서 말이다. 그리고 갑자기 나그네는 바늘을 집어 꺼내들었다. 자, 이제 다 됐다.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지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런 스프를 마실 때면 말이죠. 왕과 왕비는 항상 약간의 술과 최소한 샌드위치 하나라도 먹는답니다. 그리고 언제나 탁자 위에는 천 조각을 올려놓죠. 그는 덧붙였다. 없으면 뭐 괜찮아요. 그러나 이쯤 되자 늙은 여자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그리고 그 정도로 왕처럼 식사할 수 있다면 여자는 한 번쯤 그렇게 다 갖추고 식사를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이 나그네와 마치 왕과 왕비놀이를 하는 셈치고 말이다. 그녀는 찬장에서 브랜디병과 술잔, 버터와 치즈, 훈제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를 꺼내왔다. 이제 정말 식탁은 귀한 손님을 위해서 꾸며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녀는 이렇게 푸짐한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이렇게 기가 막힌 국을 먹어본 일도 없었다. 여자는 이렇게 경제적이고 좋은 수프를 만드는 법을 나그네에게서 배우게 되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들은 피곤해지고 지칠 때까지 먹고 마셨다. 나그네는 다시 바닥에 들어 누우려고 했다. 그러자 늙은 여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품위 있는 분은 침대에 누우셔야지. 그녀가 말했다. 그는 더 필요한 것이 없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같네요. 이렇게 친절한 분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 행복한 일이지요. 그는 말하며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어나서 커피와 술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길을 떠나게 되자 늙은 여자는 그에게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많은 걸 가르쳐줘서 이제 바늘로 국 끓이는 법을 알았으니 나도 편안하게 살게 되겠지요. 뭐 스프에다가 좋은 음식들만 넣는다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그네가 길을 가면서 말했다. 여자는 문에 기대 서서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런 사람은 자주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